만약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덮친다면 모래와 자갈 사이 휩싸인 당신 혼자 헤쳐나올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어요.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아무리 높은 곳이든 아무리 깊은 곳이든 따라가겠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올 길을 찾게 되겠죠. 당신의 암울한 나날을 지켜보고 이끌어줄게요. 커다란 파도가 우리를 덮쳐도 나에게는 누군가 있기를 바래요. 다시 너에게 데려다 줄 수 있게. 2000년대 초반 발매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사랑받았던 곡이었죠. 아마 한국인이 사랑하는 팝송 베스트 100, 100곡 이게 꼭 들어가는 곡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더 콜링의 Wherever You Will Go 그 노래 가사로 오늘 팟캐스트 시작해 보았습니다. 단순 직역하면 당신이 어디를 가든 이런 뜻입니다. 우리 수원 팬들의 심정과 잘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계속 이 노래만 들었거든요. 거대한 파도가 이미 우리 수원을 덮쳤지만서도 우리는 이 팀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가고 있다는 점에서 유독 오늘 이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곡이니까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물론 저장료 낼 예산이 없어서 돈이 없다는 얘기죠. 직접 틀어드리지 못한 점 참으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언젠가는 여러분들께서 키워주실 거라는 작은 소망을 갖고 오늘 골다방 팟캐스트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반가운 것 같은데요. 패널분들 각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직관 가기 두려운 남자 건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속립반스도 실패로 돌아갔고 NC백화점 뉴코아 올렛 뉴발란스 애슐리 킴스클럽 불매를 선언한 청주 계란 강윤입니다. 그렇게까지 간다. 아유, 네, 이랜드 불매입니다. 여기 뉴발란스 좋아하시는 분 한 분 계신데. 저도 좋아합니다. 아니 뉴발란스 좋아하시잖아요. 신발이 3개나 있지만 더 이상 안 사기로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너무 오랜만에 저희가 만나는 것 같은데 그동안 2주 동안 팟캐스트 없었는데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못 지냈죠. 네, 저도 못 지냈습니다. 건어스 왜 못 지냈습니까? 첫째가 갑자기 열이 나면서 폐렴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아유, 한 토요일이면 퇴원할 줄 알았더니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입원을 해가지고 되게 오래 갔구나. 월요일 날 퇴원하고 화요일부터 등교할 줄 알았더니 또 목요일까지 또 집에서 안정을 취하라고 하는 바람에 허허. 오늘까지 애 보느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아유. 힘들었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이거 아닐까? 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는 이미 되셨고. 네. 하여튼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고요. 내일부터 등교 가능하다 하니까 내일부터는 조금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얼굴 보니까 웃고 있는데 등교한다니까. 내일 등교 안 했으면 이 팟캐스트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어허, 다행입니다. 등교가 팟캐스트를 살렸다. 그렇죠. 네, 하여튼 다 나와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강유님은 2주 동안 팟캐스트 없는 어떤 근황을 보내셨습니까? 네, 일단은 매주 월요일 날 같이 대본 공유하고 화수 준비해가지고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녹음하던 루틴이 쭉 이어지다가 없으니까 엄청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허전하더라고요. 네, 안 하니까 뭔가 근질근질하고. 네, 썰 풀던 버릇이 생겼는데 제가 혼자 어디서 썰 풀어봐야 누가 들어주겠어요. 팟캐스트 하니까 누가 들어주는 거지. 이 썰 푸는 이 근질근질함 때문에 한 주 쉰 게 아주 컸고 그래서 가득가득 준비를 했거든요. 길어질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아니 요즘에 댓글들 보니까 그 분석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극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유 뿌듯하시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이럴 때 자만하지 않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좋습니다. 네, 조심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아주 파이팅 좋고 강효님께서 이 팟캐스트 준비하시려고 그러니까 직관을 다녀오신 경기 그다음에 안 다녀오신 경기 다 상관없이 경기를 풀로 2번 돌려보신대요. 어떤 경기는 3번 봅니다. 이랜드전 3번 봤어요. 집중이 안 돼가지고. 진 경기. 진 경기를 3번 본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건데요. 고역이지 그거. 그러니까 2배속으로 봤는데 집중이 안 되더라고. 2배속 보면은 45분이면 한 경기 다 보거든요. 근데 집중이 안 돼서 머릿속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보통 이제 주요 장면이나 이렇게 생각할 만한 장면을 필기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시간대만 적어놓고 보는데 다 보고 났는데 아무것도 적어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화만 나고. 그래서 이제 1.5배속으로 다시 한번 보면서
루틴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쉽지 않은데 진짜 이 팟캐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버킹 아마추어라 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을 갈고 정성을 들인 수밖에. 왜냐면 저희가 모여서 헛소리만 하다가 끝낼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저희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시간 내서 들어주시는 분들께 그래도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될 만한 이야기가 있으면 그냥 보고 저희 소감 얘기하면은 감정 소모에 그치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진경기니까 막 화내고 이러다 예, 보면 예.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 최대한 저희도 나름 준비한다는 것을 많은 분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냥 이 팟캐스트가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저희 두 패널 분들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가 팟캐스트를 한 회차 쉬었기 때문에 그간 영상 올라간 게 저희가 전남전 영상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강릉의 백반기행 또 세 번째 편으로 강릉을 다녀온 거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서울 이랜드전까지 있었습니다. 전남전 영상은 좀 잘들 보셨어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죄송한데 저는 저희 직관기 잘 안 봐요. 어허, 재수없네. 아니 다른 데는 냉정해도 되는데 여기까지 냉정한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보긴 봤는데 그 허명호님 나오셔가지고 그 22mm로 네. 머리 미르셨잖아요. 아, 저도 그 얘기 하려고 이연승을 했어요. 위해서. 예. 네. 와, 진짜 존경스럽더라고요. 이거 서울 이랜드전 못 이긴 게 그 허명호님께서 33mm로 준비를 안 하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1mm가 안 자랐구나, 머리가. 안 자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누군가가 대신 33mm를 밀었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전남 서포터분 만난 이야기 좀 어떠셨어요? 아주 유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 또 저희보다 이제 선배님이신 것 같은데, 굉장히 열정 넘치시고 아드님과 같이 다니시고 이런 얘기들도 너무 좋고, 확실히 이제 가족이 생기고 가족 같이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로망이 있는 분들에게는 또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시면 그 범상치 않으십니다. 그 그쵸. 여수 아저씨. 목장갑 끼시고. 그 목장갑 끼시고 서포팅을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시는 분이고, 저도 두 번째 만난 거에는 되게 반가웠고, 또 저희 골다방 크루 구독자세요. 어허. 또 팟캐스트도 듣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음흠. 전남 어. 팬이시지만 전남에 대한 얘기 좀 조심히 해야겠네요. 다 들으셨다고. 아하. 전남전 데뷔한 거 다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아드님이랑 경기를 다니시는데 그 외국에 보면 그 대대로 응원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쵸. 자리 물려주는 식으로 그렇죠. 가죠. 그 네. 외국 사람들은. 그 약간 커뮤니티 개념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외국에서는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몸소 실천하고 계신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인상 깊었어요, 진짜로. 우리도 하면 되죠. 예, 그러시죠, 뭐. 화이팅입니다, 두 분. 지성이 하고 뭐 하연이 하고 하고, 예. 얼마 전에 이제 뭐 얼마 전에 예나가 오더니 예. 뭐라고 했냐면 아빠, 나도 수원 삼성 파란색 드레스 사줘 그러는 거예요. 이야, 이게 스며드는 거지. 그래서 수스라이팅 당했구만. 드레스가 없는데. 네. 그래서 수원 삼성 드레스 없는데 이러니까 아니 오빠가 입는 파란색 옷 사달라고 유니폼. 사달라고 그래서 알았어 다음에 가면 사줄게 했는데 내년에 하나 사주려고요. 왜 올해 네? 왜 올해는 안 되는 거야? 아이는 빨리 크니까. 아니 승격하고 K리그 1 마크를 달아줘야지.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또 의미 부여를. 네. 리그 원 마크. 네, 리그 1 마크 달아줘야지. 좋습니다. 리거 마크 꼭 달아서 꼭 달 수 있기를 바랬으면 좋겠네요, 진짜. 달 겁니다. 약간 좀 동공이 좀 흔들리는데. 예, 달 거예요. 그 저희 전남전 영상 보시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친하게 지내는 그 부부가 계세요. 네네네. 아마 충청도 증평에서 오시나 그럴 건데, 아이가 제가 알기로는 돌이 안 됐어요, 아직. 뭐 사실상 거의 신생 아닌가? 깐난이죠. 깐난애. 200일 약간 안 되신 것 같은데,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같이 직관을 오시는데, 그러니까 저희 그 처음에 용인 첫 경기였죠. 안양 경기 보시고 제가 수유실 있다라고 그 영상에 남겼는데, 그거 믿고 오신 거예요. 왜냐면 아하. 지금 뭐 빅버드는 수유실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불편한데 제가 그런 거를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와서 수유실이 잠겨 있어서 거기 운영자분들한테 말씀드려 보니까 이게 사용될 줄 모르고 준비를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허허. 예, 청소도 안 돼 있고. 그래서 뭐 저희가 뭐 물론 새 들어서 하는 입장이고 하지만 어차피 저희도 고객이고 또 용인시에서도 저희를 고객으로서 또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어차피 시설이 구비돼 있으면
고객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이런 부분을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고, 뭐 건너스도 아시겠지만 수유실 있고 없고가 굉장히 그죠. 그 편리함을 좌지우지하거든요. 그죠. 지금 축구장들은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지은 그 월드컵을 대비한 경기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제가 다녔던 경기장 중에서 수유실이 그렇게 잘 돼 있는, 뭐 가족 화장실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앞으로는 저희가 또 저출산 시대 아닙니까? 이런 그렇죠, 얘기까지 그렇죠. 나올 줄 몰랐는데 말만 저출산하고 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런 제반 사항도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게 스포츠 직관도 뭐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이 부분을 꼭 한번 찝어서 말씀드려봤고, 또 그날 되게 일들이 많았어요. 저 와이프가 용인 미르 경기장에서 벌에 쏘였습니다. 아유, 진짜 깜짝 놀라 갑자기 뭐 빼달라 그랬는데 그 침이 박혀 있는 거야, 그 꿀벌에. 아이고. 그 다행히 말벌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 말벌은 아니어서. 부지런한 벌꿀이 아니라 꿀벌에. 예, 그래서 쏘이자마자 제가 이제 그 안전요원을 불러서 혹시 이거 치료받을 데가 있냐라고 요청하니까는 바로 또 대응을 해주시더라고요. 오, 그런 것도 잘 돼 있네요. 예, 그래서 앰뷸런스 있는 데까지 직접 이 가이드 해주셔가지고 가서 치료받고 잘 받고 와서, 저 와이프도 그날 그 도와주신 분들한테 굉장히 감사하다고 좀 인사 좀 전해달라고 하셨고, 그 앰뷸런스면은 예, 그 경기장 한편에 예, 마련되어 있는 있는 그 거기 밑에 앰뷸런스까지. 내려가서, 예, 오, 그건 예. 너무 신기하네요, 또. 그리고 그리고 나서도 이제 끝나기 전에 또 직접 오셔가지고 괜찮으시냐 확인해 또 이것도 주시고. 물어보시다. 예.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친절을 하셨고. 근데 문제는 벌에 쏘인 사람이 그냥 제 와이프뿐만 아니었다는 거. 아, 예. 그러니까 벌레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저도 안양전 갔었는데. 예, 막 위에서 막 바퀴벌레 터지고. 그쵸. 그거는 아직 진짜. 이 산이 있다 보니까. 네네. 또 올해 또 더웠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다 이제 안 보니까는, 쓰던 예. 경기장이다 보니까 맞아.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각져 있고 그런데 새들이 둥지 틀기도 좋고 벌레들이 맞아. 앓기도 좋아서 어디 벌집도 있을 거야, 분명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게 9월 이제 다음 경기가 이제 9월 중순이니까 이제 더위도 한풀 꺾일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백반기행편, 강릉편 한번 또 저희가 다뤄봐야 되는데, 또 건어스님 또 멋지게 입수하셨잖아요. 너무 멋있었습니다. 보시고 좀 어떠셨어요? 제 생각에는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죠? UDT 같은 그런 다이빙을 기대하고 했는데 영상에서는 그렇게 안 잡혀가지고 좀 그랬고. 근데 스레빠 날아가는 거에만 집중하게 되던데. 아니, 그러니까 다이빙하자마자 슬리퍼 다 날아가 있고. 근데 어쨌든 그 강릉편은 되게 모든 게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그 김병훈님 말씀도 되게 좋았고, 감동도 많이 했고, 날씨도 좋았고, 맞아. 음식도 좋았고. 음식도 맞아. 진짜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그 샤브샤브 같은 거. 그 감자빵 선물해 주신 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좋았던 백반기행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 강효님께서도 함께 하실 뻔 했는데 또 안타깝게 또 자리를 못 하셔서 입수가 다음 기회로. 저는 입수하면 집에 못 가서 그거 축축한 상태로 시외버스 타는 건 너무 민폐이기 때문에 강릉은 핑계는 안 통합니다. 예, 강릉은 옷 최대한 챙겨오시면 피해가는 됩니다. 걸로. 여보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그 영상 보는데 감자 트리콜러님. 네, 감자 트리콜러님 배우자분 수원 팬 된 이야기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야구 팬이셔가지고 처음 축구장 오셨을 때 안티코라는 거에 굉장히 당황했다가 나중에 이제 대전 갔을 때 그 대전 어린 팬의 강등골에 분노하시면서 이제 팬심이 커졌다는 얘기 듣고 참 어려운 시기에 팬 되셔서 좀 고통이긴 하신데 어쨌든 그 어린 강등골 외치던 팬이 오히려 고맙기도 하다. 한 명의 또 그 엔성러를 만들어냈으니까 그런 맞아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강릉편 촬영을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이제 김병우님이 저희랑 동갑이었던 거예요. 저랑. 예,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고 너무 동안이셔가지고 이게 한번 다녀오고 나니까 정말 좋은 친구가 생긴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목동에서 백반기행 주인공들이 한 자리에 모였거든요. 또 인사를 나누다가 또 청주편 주인공 우리 강유님 있으셨고, 그다음에 아산편 우리 아산백호 백호님. 현상님 또 오셨고, 또 거기에 병훈님까지 같이 오셔가지고 세 분 또 인사 나누고 하니까 저 그게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되게 든든하고. 정말 유사 크루로 변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나중에 소모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저는 깃발 못 돌려요. 팔 아파가지고. 깃발 돌리실 분 젊은 분 뽑으셔야 됩니다. 아마 깃발 없는 소모임 되지 않을까? 저희는 늙어가지고. 도안님 꼬셔가지고 깃발 돌리게 해야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됐고, 또 중요한 이야기죠. 또 목동 지난 원정에서 브라이언 님이 드디어 컴백을 했습니다. 어우, 드디어. 여전히 잘생겼던가요? 네, 몸까지 좋아져서 더 잘생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바디 프로필 찍는다고 몸 관리 되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몸이 그냥 단백질 덩어리야. 군살이 없더라고. 튀기면 찌길 것 같아요. 이거 들으면서 웃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브라이언 군도 지금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요즘에 계속 저녁 8시면 계속 잠에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좀 바쁜 거 좀 끝나면 여러분들 팟캐스트에서 브라이언 님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으니까 얼른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얘기한 근황 토크는 여기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이제 바로 경기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8일 일요일이었습니다. 미드에서 펼쳐진 전남과의 경기. 그동안 변성환 감독님 체제에서 연승이 없었는데 마침내 연승을 달성했습니다. K리그2 2위를 달리고 있는 전남을 맞아서 2대1 역전승을 했는데 오늘 역시 이야기 나눌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패널분들 이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각자 감상평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상대로 감히 라인을 올려? 그럼 쳐 맞아야지. 이렇게 봤고요.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기 위해 준비했던 것들이 잘 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잠깐만. 근데 물 마시고 있다 저 쏟을 뻔했어요. 야, 이거 저기 그 여수 아저씨 듣고 계실 텐데. 그러네. 생각을 못했네. 쳐 맞았네. 예. 네, 어쨌든 네, 뭐 그렇고요. 예, 또 그냥 표현이니까 너그러이 또 넘어가 주실 거라 믿고. 강유님 또 감상평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아주 점잖게 얘기할 건데요. 결과를 챙긴 실리적인 운영이 돋보인 경기였다. 감독님 말씀대로 약간 수비적으로 우리가 나섰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하면서 감독님의 스타일을 버리고 챙긴 승리를 아주 값졌고 이날 승리로 이제 리그 최상위권 팀들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완벽하게 우위를 점하게 돼서 그렇죠. 예. 그게 매우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또 공격수들의 집중력 있는 슈팅과 수비들의 끈질긴 수비로 인해서 우리가 공수 양면에서 빛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 팟캐스트에서 이 경기 선제골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했는데 경기 초반에 일찍 골이 터졌습니다. 바로 마일랏의 데뷔골이 터졌는데요. 강유님께서 이 첫 골 어떻게 터졌는지 어떻게 들어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전반 3분경 아주 극초반이었죠. 우리 문전에서 상대의 침투 패스를 훌륭한 압박으로 탈취를 했습니다. 볼을. 그리고 높게 올라와 있던 전남의 뒷공간에 홍원진 선수의 좋은 패스가 투입되었어요. 그리고 그 패스를 이어받은 마일랏이 아주 훌륭한 솔로 플레이로 상대 수비수와 골키퍼를 모두 속이며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네, 마일랏 선수의 솔로 플레이가 정말 빛을 발했다고 봤는데 이날 마일랏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유님께서 먼저 하시죠. 네, 골 장면뿐 아니라 이날 경기 내내 전술적인 이해도가 높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봤는데요. 우선 골 장면에서는 페널티 아크 근처까지 수비 가담을 위해 내려와 있다가 우리가 중앙에서 탈취를 성공하자 냅다 상대 뒷공간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아마도 이것이 준비된 플레이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고 마일라 선수는 상황에 맞게 부여한 역할을 잘 수행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전남전에서 수원은 4-4-2에 가까운 형태로 수비를 구성했는데요. 마일라 선수는 상대 풀백의 전진에 맞춰서 내려와서 수비에 가담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역습 상황에는 가운데로 가담하면서 밀리치 뒤로 돌아가는 움직임까지 보여주면서 상당히 전술적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선수다. 우리가 용병 선수 하면 좀 개인기에 의존하고 또 자기 플레이 하는 것을 좀 더 중요시 여기는 선수인 경우가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 팀 플레이어로서의 자질도 훌륭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커너스님도 이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180도 다른 관점에서의 얘기인데요. 저는 확실히 좀 좋습니다. 마일라 네. 선수는 장점이 많은 선수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아직은 뭐 시차 적응이나 날씨 적응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조금씩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왼쪽 자원 중에서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용병 선수에게 기대하는 건 수비적인 능력이 아니라 공격적인 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렇죠.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남전 골 장면은 사실 좀 못 봤습니다. 제가 제대로.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요. 그랬습니다. 이거 칭찬과 비판이 공존하는 묘한 평이네요. 그 거너스님의 의견에 좀 비슷한 내용인데 지난 경기도 그렇고 마일라 선수가 이번에도 아직 적응이 100% 되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더위에 대한 힘든 부분도 관련된 기사에서 좀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발 출장 계속하고 있고 또 플레잉 타임도 계속 오랫동안 가져가고 있고 아무래도 감독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크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마일라 선수는 변 감독님 픽으로 영입한 선수이기 때문에 매 경기 전력을 다 투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뛰면서 적응해라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기존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왼쪽 자원들의 폼이 얼마나 안 좋으면 벤치에도 들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어쨌든 계속해서 뭐라고 해야 되죠? 지금 이렇게 약간 혹사 아닌 혹사를 당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부상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도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의견인데요. 예,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만 봐서는 저도 같은 생각으로 현재 우리 왼쪽 날개 공격수 중에서는 가장 좋은 폼과 또 능력 자체도 또 좋다라고 보여져요. 어쨌든 우리가 왼쪽에서 아쉬웠던 게 슈팅을 생산해내는 게 좀 적었는데 네, 맞아요. 결국엔 슈팅을 만들어내니까요. 수비 가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이 수비에서 획득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우리 팟캐스트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제가 여러 번 언급해서 잘 아시겠지만 또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이 루즈볼이 된 공, 그러니까 소유권이 없어진 공에 소유권을 다시 가져오는 행위를 획득이라고 하는데요. 전남과의 경기에서 마일랏이 기록한 획득이 총 7회였어요. 이게 절대로 적은 수가 아니거든요. 그 공격수 입장인데도 네, 7회면 예. 수원 선수 중에서 홍원진이 가장 많은 획득을 기록했고 두 번째로 많은 획득을 기록한 게 마일랏이었습니다. 확실히 수비적인 도움이 있네요. 그렇죠. 볼에 대한 높은 집중력을 유지해서 이 세컨볼이나 혹은 루즈볼을 적극적으로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공격 어쨌든 골도 넣으면서 공격적으로 좋았으면서도 수비 기여까지 해주는 선수다 보니 감독이 기용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그거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공 루즈볼 됐을 때 적극적으로 그 발부터 먼저 뻗어가지고 따내는 모습 많이 본 것 같거든요. 집중력이 좋은 것 같아요. 볼에 대해서. 확실히 수비적인 기여도도 높은 공격수인 것 같습니다. 전반전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 광양 원정에서는 수원이 정말 많이 밀렸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남을 잘 대비하고 공략했다고 봐야겠죠? 네, 전반전 수원의 점유율이 48%였습니다. 상대에게 점유율은 좀 늦었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전반전에 4번의 슈팅을 기록했고 그 중에 3개가 유효슛이었어요. 근데 이에 비해서 전남은 볼의 소요 시간은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길었지만 기록한 유효슛이 없었습니다. 수원이 좋았던 게 상대적으로 수비적인 자세를 취했지만 전반적으로 기록한 파울 또한 3개밖에 되지 않았고 3개 모두 상대의 진영 쪽에서 범한 파울이었습니다. 매우 좋은 수비적인 스탠스를 취했다. 아주 효율적으로 경기를 운영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진영을 갖춰서 안정적인 수비를 했고 상대의 역습은 아주 효율적으로 저지하면서 전남을 허심쓰게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거너스도 비슷하게 보셨나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감독님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축구를 내려놨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남이 네, 맞아. 그런 인터뷰 하셨죠. 전남이 잘할 수 있는 거를 하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약점을 제대로 공략했다고 봤거든요. 그 하이라이트 영상만 봐도 우리가 점유율은 밀렸지만 아까 강윤님 말씀하신 대로 슈팅 4개, 유효 슈팅이 3개잖아요. 전반전은 사실상 수원의 하이라이트밖에 없을 정도로 위험한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전남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어서 그거를 잘 공략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확실히 우리가 그 주요 장면을 더 많이 만들어내니까 그 머릿속에는 우리가 점유율조차 이겼다고 생각했나 봐요. 저도 근데 경기를 볼 때는 그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기록들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니까 살펴보니까 달라가지고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확실히 진짜 수원이 전반전 준비를 잘 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반전 내용이 좋아서 저는 이거 잘하면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후반이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전남이 후반 되자마자 총공세에 나섰고 수원이 쭉 뒤로 밀리는 현상, 주도권을 좀 깊게 내주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전남이 후반전에 수원 대응법을 다르게 갖고 나왔던 걸까요? 네, 지난 전남전 예상에서
전남이 전방의 숫자를 늘리는 형태를 취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전반전에는 그 전방에서의 숫자를 늘리는 데 노력을 했다면 후반전에는 더 적극적인 압박을 시도했습니다. 발비디아 선수가 투입이 되고 우리 박스에 가깝게 서서 볼을 받던 조지훈 선수가 좀 더 중앙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볼의 순환이 원활해졌어요. 돌았구나. 예. 그러면서 전방에 있는 숫자는 지키기 위해서 풀백들이 좀 더 전진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이날 전남이 기록한 공격 진영에서의 패스, 즉 우리 진영에서 패스가 네. 67개로 48개를 기록한 수원에 비해 20개 가까이가 높았어요. 많았네요. 예. 네, 전방에서 적극적으로 공이 돌아갔다는 뜻이고 전반엔 미드필드 후방 지역에서의 패스가 잦아 점유율만 높았다면 후반에는 좀 더 높은 지역에서 소유를 유지하면서 의미 있는 점유율을 높여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의미 있는 위치에서의 점유가 높아지자 당연히 찬스도 많아졌는데요. 전남은 후반에만 6개의 슛을 기록했고 그중에 2개의 유효 슈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2개가 전남이 기록한 유효 슛의 전부였습니다. 그 왼쪽 풀백인 김혜성 선수의 위치 변화가 좋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조지훈 선수가 내려와서 그 원볼란치였던 최원철 선수를 도와 볼의 순환을 도우니까 전남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김혜성 선수가 측면 공격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드에 위치해 있던 플라카가 중앙에 가담하면서 숫자 싸움에서 우위까지 지키는 꽤나 극단적인 공격 방식을 택했는데요. 이에 대응하고자 수원은 호원지를 더 내리면서 5백에 가까운 수비 형태를 취하게 되었고 이게 더 수비적인 형태를 취하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밀렸던 느낌을 줬던 거군요. 네네. 사실 후반 중반까지 상황에 대한 컨트롤만 잘하면 버티면 막판 가서도 또 추가골 계속 넣어서 더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남 선수에게 실점하고 말았는데요. 이 실점 장면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점 장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진영에서 장석환 선수가 이재욱 선수에게 패스를 하는데요.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패스가 되는 바람에 플라카 선수의 경합에 공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근데 이 상황에 근처에 있던 모든 선수가 이거 파울 아니야? 하면서 다 심판을 쳐다봐요. 그런데 심판이 인플레이를 선언하니까 그제서야 수비 자세를 취하거든요. 이 플라카 선수가 돌파를 하다가 뒤로 접은 거를 달려오던 노고너 선수가 측면에서 프리하게 서 있던 하남 선수에게 패스하고 이 하남 선수가 찬 슛이 그대로 골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수들의 순간적인 집중력이 좀 매우 아쉬웠고요. 수원 선수들이 약간 적극적으로 수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죠. 이게 선수들이 이거는 VAR 보면 무조건 파울이야 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라는 너무 아니했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골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넘어져 있던 이재욱 선수도 패스를 애매하게 했다가 계속 서 있었던 장석환 선수의 백업이 굉장히 늦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거 골 들어가도 VAR 보면은 취소될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좀 아쉽죠. 또 제가 하남 선수 그렇게 조심해야 된다는데 결국에는 하남 선수에게 골을 먹었어요. 또 이런 거는 예상이 빗나가도 되는데 또 이런 거는 또 잘 맞아요. 또. 예. 네, 제가 한마디 보태자면 전남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선수를 뽑으라는 말에 건호스님은 발디비아를 뽑았고 저는 하남을 뽑았습니다. 저도 하남 뽑았습니다. 셀프 샤라웃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네, 저는 이 실전 장면에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선수 한 명에 대한 어떤 마녀 사냥이거나 범인 찾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 실점 장면은 정말 선수 한 명의 실수에서 벌어진 것이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 후반 63분이었죠. 우리 진영에서 플라카 선수가 시도한 패스를 이재욱 선수가 잘 차단을 해요. 그리고 루즈볼 된 거를 장석환 선수가 소유를 합니다. 그걸 획득이라고 하죠. 여기까지는 수원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좋은 수비 형태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근데 이제 이후의 장면에서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장석환 선수는 센터백이니까 획득한 볼을 우리 선수에게 전달하고 다시 자기 위치로 돌아가려는 그런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근데 패스의 선택지가 나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재욱 선수가 좀 자책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냉정하게는 이재욱 선수의 잘못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렇게 패스가 오면 특히 또 운이 안 좋았던 게 이재욱 선수가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주변을 확인하려고 고개를 돌린 상태에서 패스가 와서 다시 돌려보니까 공이 바로 앞에 도착하는 상황이 돼요. 그 상황에서 이제 또 좀 억울할 수 있겠지만 플라카의 반칙에 가까운 압박으로 공을 뺏기게 되거든요. 이 해당 장면은 장석호 선수가 패스하기 좋은 위치에 우리 선수가 없는 부분에 일단 아쉬움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서 탈취했으면 우리의 룰상 바로 역습으로 나가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장석환 선수가 딱 전방을 한번 봤을 때 줄 데가 없으니까 가까이 있는 이재욱 선수에게 주고 내려가려는 모션을 취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재욱 선수에게 넘기는 것 말고도 그래도 골키퍼나 한우광 같이 다른 좋은 선택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지를 취했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장석환 선수의 일단 패스 실수가 실점의 결정적인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선수에 대한 질책이나 선수를 잘못했다라고 하기에는 이 선수가 잘해준 면도 많고 결국 경기를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재 우리 코칭 스텝이라면 이 장면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아마 피드백이 들어갔을 거다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해당 선수 하나를 질책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오히려 그 장면이 앞으로 선수가 또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고 좋은 경험이 됐길 바란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장면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거너스님이 짚어주셨던 상황 중에서 이게 선수들이 VAR까지 볼 거다라고 확신에 찬 그런 행동을 보여줬다는 게 조금 질책을 좀 하고 싶은데 되게 안일한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독님께서 얼마 전 영상에서 실수해도 된다고 본인이 책임지면 된다라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실수를 했으면 그거를 실점을 하더라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하는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데 가만히 서 있고 심판이 불어주길 이런 거는 지금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에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 그런 판단, 그런 플레이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실점 이후 사실상 무승부도 패배를 본다고 하셨던 변수환 감독님,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죠. 어떤 대응으로 골을 넣기 위해서 변화를 주었습니까? 네, 후반 들어서 좀 재밌는 선택을 하시는데 김보경 대신 이규동을 투입하고 이규동을 그대로 미드필더로 기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실점 전이지만 밀리치를 빼고 김상진을 투입하면서 다시 이규동을 공격수 위치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부상이 있던 마일라 대신 배서준 선수도 투입했는데 결국에는 이 교체들이 주요했습니다. 신의 한 수가 됐죠. 네, 이규동 선수는 적극적으로 내려와서 루즈볼 싸움에 가담하고 수비에 도움을 주기도 했고 배서준 선수는 올라오는 상대의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동점골로 기세를 올리던 전남을 침착하게 막아서면서 결국 좋은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수원이 추가골을 위해 노력하다가 결국 역전골을 터뜨립니다. 배서준 선수의 멋진 돌파에 이은 김지호 선수의 득점. 이 득점 상황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후반 67분경 상대의 크로스를 이기재 선수가 걷어내고 전남의 조지훈과 우리 이규동 선수가 걷어낸 볼을 소유하기 위해서 경합을 합니다. 조지훈이 소유하는 것 같았지만 이규동이 끝까지 경합해서 왼발로 전방으로 걷어냈고 그 볼이 배서준 선수 앞에 떨어집니다. 배서준은 전진해 있던 상대 중앙 수비와 왼쪽 풀백의 압박을 아주 좋은 터치로 벗겨내고 이후에 터치가 좀 길었지만 상대 중앙 수비수인 알리쿨로프가 미끄러지면서 수비에 실패하게 되고 그대로 골문으로 치고 가면서 골키퍼를 유인합니다. 그리고 같이 쇄도하던 김지호에게 완벽하게 내주면서 무인지경 찬스를 만들고 김지호 선수는 득점에 성공합니다. 네, 다소 운도 따랐던 상황이었지만 배서준 선수의 그 돌파가 굉장히 돋보였고요. 김지호 선수도 연속해서 득점하고 있습니다. 이 득점에 대해서 각자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려진 밥상을 떠먹는 것도 능력이고 또 이 밥상이 아무한테나 차려지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김지호 선수의 집념이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학 리그에서 뛰던 선수가 영입되자마자 바로 주전으로 기용되는 이유를 선수 스스로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너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평가가 다소 좀 달라졌네요. 따뜻해졌네요. 아니 근데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보통 우리 선수 한 명 치고 나가면 야 골로로 하고 뒤에서 이렇게 응원하지 쫓아가는 경우 잘 없잖아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맞아. 끝까지 쫓아가 주면서 뭐 세컨볼을 노리든 아니면 이제 내주는 것을 만들 수 있게 한 거라서 김지호 선수가 득점에 스스로 밥상머리에 앉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장면을 좀 보면 전남 수비진들이 알리쿨로프 선수가 당연히 막아내겠거니 하고 다 멈춰서 있어요. 맞아요. 네. 뒤에 더 잡아주는 하이라이트 보면. 네. 근데 그 상황을 보면은 알리쿨로프 선수가 넘어지지 않았으면 걷어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도 김지호 선수가 끝까지 달려가요. 그리고 배서준 선수가 그걸 다시 쳐내자마자 정말 열심히 뛰어가거든요. 그 강현님 말씀하신 대로 야 1대1이다 네가 골 넣으면 되겠다고 멈춰서는 선수들도 있어요 분명. 근데 그 김지호 선수의 그 움직임, 집념, 그런 열망이 진짜 이번 골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장면만큼은 김지호 선수를 정말 칭찬해주고 싶고 이러니까 주전에 나오는 거다 계속. 저는 아주 동일하고요. 그 골 장면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규동 선수가 해준 경합이 일단 너무 좋게 봤어요. 거기서 센터 포워드가 미드필더 중간까지 내려와서 상대 미드필더랑 경합을 해서 결국에는 클리어를 해내고 이게 또 운 좋게 배서준 선수의 앞에 딱 떨어졌는데 굉장히 멋진 컨트롤로 그냥 터치 한 번으로 두 명을 제껴내잖아요. 그 탈압박이 정말 네, 재능 있는 선수들이다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득점 시간대도 매우 좋은 게 그 전남이 넣자마자 거의 뭐 몇 분 안 돼서 우리가 또 바로 그것도 전남이 너무 허무하게 느낄 만한 형태의 그렇죠. 역습으로 예. 골을 넣었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이었던 대역전 골이었다. 그리고 그 전남의 약점을 우리가 아주 잘 파고들어서 만들어낸 득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병 감독님 체제에서 연승이 없었는데 감독님도 진짜 간절히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승리를 위한 루틴까지 만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변성환 감독님이 원래는 홈 경기장에서는 대부분 정장을 입으셨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트레이닝복을 입으셨거든요. 근데 그 트레이닝복이 안양전에서 입으셨던 옷을 그대로 입고 나오신 건데 그 승리의 기운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저희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옷이나 행동을 했더니 결과가 잘 따라오면 그런 기억이 있으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그 옷을 다시 입거나 그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독님이 이번 연승을 정말 간절히 바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승리할 때 입었던 속옷을 잘 세탁해서 또 입었었는데요. 저는 결과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빨아서 기운이 날아갔나 봐요. 진짜 이게 수원 팬분들이 이런 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각자 이 징크스를 스스로 만드셔가지고 이거 입으면 승률이 높아 이런 거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신발 신으면은 승률이 높아. 뭐 이 바지를 입으면 승률이 높아. 그러면 중요한 경기 때 꼭 그런 거 입고 가고. 그리고 또 지면은 그게 왠지 내 탓인 것만 같은 이 징크스를 만든 내 탓인 것만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감독님도 얼마나 간절하면 그런 징크스를 만드셨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안양과 전남이 1,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번 시즌 우리 수원을 상대로 단 한 경기도 못 가져갔거든요. 근데 우리보다 위에 있어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 팀을 잡으면 우리가 그 위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보다 위에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리그는 길다 보니까 긴 리그에 대해서 잘 준비해 온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상위권 팀과의 단기전을 할 때, 즉 플레이오프나 이런 데서 만났을 때 우리가 강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좋은 해석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안양과 전남에게 얻은 승리 모두 우리 선수들이 잘해준 부분이 굉장히 크지만 감독 간의 지략 대결에서도 완승이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두 팀 다 강팀답게 전방에서의 싸움이 능한 팀이었고 실제로도 꽤나 위력적이었는데 수원이 상대의 강점들은 잘 막아세우고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뒷공간들을 잘 판 게 또 매우 좋아서 전략의 승리다, 전술의 승리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어서 해주시죠. 네, 지난번에 강윤님이 숙일동이라고 평가를 하셨었잖아요. 의적. 맞습니다. 네, 의적 숙일동. 의적 숙일동을 너무 열심히 활동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 생각하고요. 아직 뭐 많이 남았으니까 이제부터 숙일동 버리고 제대로 이제 양악해서 1등으로 올라가면 되겠죠. 약간 상성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부 리그에서는 내려앉은 팀들이 승률이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봤죠. 예. 대부분 역습 맞고 많이 지고. 그러니까 안양이나 전남은 상위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상대를 찍어 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역습에 특화된 팀에게 좀 종종 얻어맞는 것 같아요. 전에도 이제 저희가 얘기했지만 수원도 사실은 역습을 하면은 굉장히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성, 전략적인 상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전남전 기분 좋은 승리 소식 전해드렸고요. 전남전을 마무리하면서 패널분들께서 MOM 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너스님부터 MOM 선정 누구입니까? 네, 저는 두 번째 골을 어시스트한 배서준 선수를 뽑겠습니다. 제가 원래 풀타임 뛴 선수 아니면 MOM 선정 안 하는데 이 경기에서는 짧았잖아요. 한 30분 정도 네네네네. 했는데 그 그쵸? 짧은 교체로 시간에 들어와서. 예. 엄청난 임팩트를 보여줬다고 생각해가지고 배서준 선수를 뽑았습니다. 아까는 김지호 선수 칭찬을 그렇게 하더니만 MOM은 배서준입니까? 아니 뭐 99% 떠먹여줬는데 뭐 MOM 받아야 되지 않았겠어요? 좋습니다. MOM은 건너스가 뽑은 MOM은 배서준 선수였고요. 강윤님의 MOM은 누구입니까? 저도 공식 경기 MOM이랑 좀 비껴나가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이번 경기 MOM을 저는 홍원진 선수를 주고 싶어요. 네, 이게 의외인데? 예, 네, 의외네요. 홍원진 선수의 기록을 좀 살펴보니까 이 전남과의 경기에서 상대의 드리블을 막거나 패스를 막아서 루즈볼을 만드는 수비 행위를 차단이라고 하는데 이 차단을 6회 또 루즈볼이 된 공의 소유권을 가까운 아까 말한 획득을 11회를 기록했어요. 네, 팀에서 최다 기록입니다, 둘 다. 그렇겠죠. 예. 공중볼 경합에서도 3회나 승리해주고 상대적으로 수비적인 자세를 취한 수원의 그 중원과 후방을 탄탄하게 지켜줬습니다. 그러면서도 키패스가 1회,
공격 진영에서의 패스를 3회에 성공시키면서 공격에서도 또 좋은 가담을 보여줘서 홍원진 선수가 미드필드를 든든하게 지켜줬다 생각해서 MOM을 주고 싶습니다. 네. 배서준, 홍원진 선수를 각각 MOM으로 선정해 주셨고요. 뭐 두 선수 다 MOM 선정 받을 만한 그런 플레이를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경기들이 또 많은데 앞으로 또 활약을 많이 해주셔서 MOM 선정 자주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늦었지만 전남전 리뷰 이야기해봤고요. 이어서 지난 8월 25일이었죠. 일요일에 목동에서 열렸던 서울 이랜드전도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이랜드전 경기 소감 들어봐야죠. 네 글자로 누구냐 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뭔데? 왜 그러는데? 경기를 보는 내내 얘네들이 왜 이러지? 갑자기 경기력이 왜 이렇게 안 좋아졌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 정도로 되게 좀 약간 뭐랄까요? 엉망이었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말렸다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경기였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누구냐 넌 이 네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네, 좋습니다. 강윤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팬들은 무더운 날씨와 최악의 주차장, 그리고 상대의 후진 응원 문화에 고전을 했고 선수들은 상대 감독의 좋은 전략과 상대 선수들의 높은 에너지 레벨에 패배했습니다.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원정이고 올해로 마지막이었길 바랄 뿐입니다. 마지막이길 바랍니다만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사실상 첫 골이 승부를 갈랐다고 보는데 우리가 실점했던 상황 좀 돌이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실점 장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점의 경우는 이랜드의 세트피스 전술이 참 좋았다라고 생각했는데요. 뒤쪽에 모여있다가 미끼가 되는 선수들이 우르르 가까운 포스트로 달려가면서 시선을 끌고 타겟이 되는 선수에게 정확하게 킥이 전달돼서 우리가 아쉽다기보다는 어쨌든 상대가 굉장히 준비를 잘해왔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골입니다. 그래서 첫 골을 먹었을 때는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더 들었어요. 현장에서도 저도 그렇고 그랬어요. 예, 화면을 보면서도 그랬는데 이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두 번째 실점이었어요. 후방에서 장석환 선수가 볼을 봤는데 상대가 개인 압박을 시도합니다. 근데 우리 선수들은 지쳐서인지 도와주러 간 선수들이 없었고 상대에게 스로인 공격을 내줘요. 근데 오히려 스로인을 내준 게 다행일 정도의 장면이었어요. 그 개인 압박 자체도. 근데 그 스로인 상황에서도 백코트가 안 돼서 상대의 공격수 4명과 우리 선수 4명이 1대1로 맞서는 상황이 되었고 그게 결국 골로 이어졌는데요. 후반 막판이라 지친 것은 이해하지만 한 골 차에서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은 게 우리가 아니라 이랜드였다는 게 참 아쉬웠습니다. 이게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첫 골이 사실상 이 경기의 승부를 갈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두 번째 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회하려고 계속 올라가고 공격하다 보니까 사실상 뒷공간에 대한 또 백코트가 계속 우리가 몰아붙이다 보니까 백코트도 듣고 체력도 그만큼 많이 소비했고 이랬던 상황이어서 사실 두 번째 실점 장면은 뼈아픈 실수라고도 보이지만 사실상 이 경기의 승부를 갈랐던 건 저는 첫 번째 세트피스 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이날 경기에 이 패배의 모든 원인을 수비진만 탓하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그냥 팀 자체가 네. 밀렸고 이제 앞으로 얘기하면서 더 나눌 얘기들인데 상대의 대응이 준비가 엄청 좋았다. 이게 좀 길게 준비해놨는데 굉장히 좋았다라고 저는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에 우리의 후속 대응이 좀 아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건너스는 혹시 의견 있으세요? 아까랑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축구를 못하게 하기 위한 상대의 전략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경기력이 왜 안 좋지가 아니라 경기력을 안 좋게 만든 상대를 칭찬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억제당했다, 예, 수원이.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실점을 만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근데 그게 이제 불운하게도 계속 막히면서 흐름이 조금씩 상대방에게 넘어갔고, 마지막에 그 아쉬운 집중력 때문에 약간 경기를 놓게 된 거죠. 좀 아쉽긴 했습니다. 수원이 되게 에너지 레벨이 높은 팀이고, 그걸로 막판에 뒤집는 경기가 되게 많았는데, 맞아요. 끝까지 해주고. 예, 이랜드는 그런 우리를 알고 있다는 듯이 잘 대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대응을 좀 칭찬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수비진만 탓하기도 좀 그런 게 공격진들이 앞서서 계속 몰아넣었을 때 찬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것도 맞죠. 운이 안 따르기도 했지만 하나 정도 넣었으면 수비진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을 거고 역습에 대한 준비도 더 잘 돼 있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과하게 수비진들이 비판받고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이번 시즌 서울 이랜드와 전적이 3전 3패 전패입니다. 중요한 경기였는데 저는 이거 정말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지고 말았습니다. 예. 근데
김도균 감독님이 그 지난 짭수 감독 시절에도 그랬죠. 우리만 만나면 기가 막히게 우리를 잡아요. 도대체 우리만 만나면 펄펄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김도균 감독님이 수원 이 프런트나 코치진에 뭐 첩자를 심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제가. 왜 우리를 이렇게 압도할까요? 너무 잘 알아, 우리를. 김도균 하면 리그에서도 손꼽히게 공격적인 감독이죠. 이랜드 와서도 그 성향이 유지 중인데요. 수원을 상대할 때 이런 공격적인 성향이 매우 좋게 작용한다라고 느껴요. 특히나 이번 경기는 그 공격적인 기질을 유지하면서도 수원의 공격을 차단하는 좋은 포지셔닝까지 가져왔어요. 이것을 넘어서지 못한 게 매우 분합니다. 이날 경기의 승리로 김도균 감독은 시청팀 시절을 포함해서 수원 삼성을 상대로 11승 1무 3패의 압도적인 야. 전적을 갖게 됐어요. 너무 이 분하고 언젠가 저거를 다시 뒤돌릴 수 있을까. 아니, 솔직히 이 11승 거뒀을 때, 그러니까 수원이 11번 패배했다는 얘기인데, 야, 작년에 이거 한 경기만 이겼어도, 더 이겼어도, 강등을 안 당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정말 한 경기입니다. 마지막 네, 정말 한 강원과 경기. 비겨서 네. 강등당했으니까. 아니, 이 정도면은 우리 강등시키고 또 승격을 못 시키려고 일부러 2부로 내려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니, 들어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야, 이거 우리를. 진짜 스파이를 심어놓은 거 아닌가, 진짜. 합류시켜야 돼요. 구단에 자리 만들어서 돈 많이 주면서 합류시켜야 됩니다.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수원이 압도했다는 느낌을 주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서울 이랜드가 엄청 많이 뛰는 축구를 했고, 저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거 오버워크다라고 확신을 했었거든요. 근데 후반에도 지치질 않았어요. 최근 수원은 좌측면을 중심으로 한 공격 작업을 선호하고 있어요. 이 상대가 잘 준비한 것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것을 보통 하는지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난 팟캐스트들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 패스 매트릭스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선수 간의 패스를 주고받은 숫자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최근 경기들을 살펴보면 장석환이 이기재에게 주는 패스 수가 늘 팀에서 가장 많아요. 보통 선수들 간에 10개 안팎으로 패스를 주고받는데 장석환이 이기재에게 전달하는 패스의 수는 항상 20개 이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배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한호강이 장석환에게 주는 패스입니다. 즉 한호강에서 장석환이 이기재에게 주고 이기재가 공을 잡으면서부터 우리의 빌드업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레프트가 주 루트가 그렇죠. 되네요. 그리고 이기재를 통해서 지금으로 나오면 측면의 마일랏이나 중원의 홍원진에게, 그러니까 사이드나 가운데를 연결하면서 공격이 작업이 되는데요. 마일랏이 영입되고 난 이후부터 이기재가 마일렛에게 연결하고 마일렛이 솔로 플레이로 공격을 시도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김도균 감독은 이 지점을 공략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좌측 윙어에 대한 봉쇄였어요. 최근에 좋았던 마일렛이나 맞아요. 네. 네, 묶였죠. 초반 네. 투입된 박승수가 전혀 힘을 쓰지 못했는데요. 선수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단 상대 전술적인 대응이 너무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측 윙어로 하여금 우리 풀백이 윙에게 줄 수 있는 패스기를 가리도록 합니다. 보통 마일랏이 그 터치라인을 밟고 서 있는데 그쪽 라인에 우측 윙어가 유지하면서 이기재가 줄 수 있는 패스라인을 공중으로 주지 않는 이상은 어렵게 가린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패스 자체가 잘 투입되기 어렵게 만드는데요. 지난 전남전에 마일랏이 받은 패스의 총수가 19회였어요. 근데 이번 이랜드와의 경기에서는 총 10회의 패스를 전달받았습니다. 절반 훅 가까이 줄었네요. 줄었죠. 네. 또 가는 패스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게 기록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패스가 가더라도 11명이 둘러싸는 형태를 구축해 이 마일랏의 장점이 솔로 플레이가 어렵게 만들었는데요. 3-4-3을 사용하는 이랜드는 우리의 좌측 윙어를 막기 위해서 자신들의 우측 풀백과 우측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우측 윙어까지 내려오는 수비 블록을 구성을 해요. 그래서 경기 중에 보시면 박승수나 마일랏이 상대 수비에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싸이는 경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진짜 틀어막혔네요. 네네. 들어보니까. 우리 윙어는 자신과 맞상대하는 상대 풀백을 제치더라도 바로 3백의 상대 중앙 수비를 만나게 되고, 만약에 중앙으로 시선을 돌리더라도 블록을 형성한 중앙 미드필더가 대기하고 있으며 돌아서면 백패스 길을 상대 윙어가 막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 수 있는 3면을 다 막아세우는 거죠. 말 그대로 봉쇄인데요. 이로 인해서 좌측면 솔로 플레이가 불가능해지면서 공격의 활기가 줄어듭니다. 좀 전에 활동량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활동량을 바탕으로 반대편에서도 우리 우측면을 비슷하게 봉쇄를 해서요. 블록을 만들어서. 그래서 수원의 가장 매서운 무기인 좌우 측면이 그렇게 봉쇄가 돼버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기재에게서 시작되는 패스에 대한 견제인데요. 빌드업이 시작점인 이기재에서 나오는 패스를 방해합니다.
지난 전남전에 이기재가 홍원진에게 건넨 패스의 숫자가 19개였어요. 이번 경기에서는 6개로 급감합니다. 야, 네. 엄청 줄었네요, 진짜. 김포의 고종훈 감독도 저희가 저번에 김포전 설명하면서 이런 방식을 택해서 우리와의 경기에서 재미를 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쵸. 우리도 어려웠죠. 네, 이 기록만 봐도 전남전과 혹은 이전 경기들과 비교해서 이기재 나오는 패스가 확 줄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이 전남전에서 이기재가 좌측면 윙어들, 뭐 박성수나 잠깐 뛰었던 김지호나 혹은 선발로 나왔던 마이다색에 나오는 그 좌측면 윙어들에게 전달한 패스가 총 16개입니다. 전남전에. 이랜드전에는 10개로 줄어요. 이기재에게서 나오는 패스 길목을 막고 받는 선수들에게 마킹을 하면서 우리의 주요 루트인 왼쪽이나 오른쪽 좌우 측면을 굉장히 성실하게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손 놓고 당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했다고 보십니까? 네, 전반전 수원은 상대를 압박하기보다는 중원에 블록을 형성하고 중앙에서의 탈취 이후의 역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의 점유율은 47대 53으로 상대적으로 밀렸어요. 후반전 실점 이후에는 득점을 노리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는데요. 실점 직후 이규동, 파울리뇨, 배서준을 투입하면서 득점을 노렸습니다. 이 이규동의 투입이 참 좋았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규동은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주면서 미드필드의 숫자 싸움에도 가담하고 다시 전방에서는 연계를 도우면서 슈팅을 만들기도 하고 본인이 또 슈팅을 직접 가져가면서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파울리뇨도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적측면과 중앙을 오가면서 상대를 흔들었습니다. 수원은 2명의 센터백을 제외한 전원이 상대 진영에 머물면서 적극적으로 공세를 가져갔고 많은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압박도 굉장히 성실하게 해서 후반전에는 우리가 전반전 점유율이 47%였다고 하잖아요. 후반전 점유율은 59%까지 높이면서 강하게 압박을 했어요. 밀어붙였네요. 네. 예. 결국엔 이제 골이 안 나왔기 때문에 졌다라는 표현이 이 경기도 또 적절하게 들어가겠는데요. 이 전방에서 연계들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졌다라는 감각에 사로잡혀서 경기 자체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데 저 3번을 다시 봤다 그랬잖아요. 다시 보고 다시 보면서 그래도 경기를 조금 더 이성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잘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게 보이는데 이날 슈팅으로 연결되는 패스의 숫자를 키패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날 수원이 기록한 키패스의 숫자가 10개예요. 그러니까 슈팅으로 가는 패스가 잘 들어갔다는 뜻이죠. 참고로 리그에서 가장 많은 키패스를 성공시키고 있는 팀도 우리 수원입니다. 네, 올 시즌 224개의 키패스를 성공시키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도움이 24개예요. 키패스 숫자는 1위, 도움은 6위. 즉 좋은 패스가 들어가도 그게 골로 못 만드는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결정력이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결국에는 아쉬운 결정력을 드러내면서 많은 찬스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득점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 수비에서의 아쉬움을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냉정하게는 우리가 득점에서의 아쉬움 때문에 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은 경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예. 파울리뇨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정말 찬스들을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하지만 운이 없는 건지 상대 골키퍼가 너무 잘했어요. 도대체 왜 수원만 만나면 상대 골키퍼들은 맹활약하는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 걸까요? 저는 좀 냉정하게 말해서 상대 슈퍼 세이브가 아니라 저희가 너무 볼을 못 찼어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예,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상대 골키퍼가 뭐 완전 뭐 슈퍼 캐칭을 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슈팅이 다 골키퍼 정면이에요. 그러니까 골이 들어갈 수가 없죠. 물론 정면으로 가더라도 골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번 경기에서는 우리의 슈팅이 너무 아쉬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뼈 아프네요. 예. 강유님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와의 경기 전 이랜드의 마지막 클린시스트는 5월 15일 12라운드 천안과의 경기였습니다. 꽤 되네. 네, 그만큼 수비에서 아쉬움이 있던 팀인데요. 바로 직전 경기인 부천과의 경기에서도 되게 허무하게 2골을 내주면서 아주 손쉽게 패배를 당했는데요. 우리와의 경기에서는 이 골키퍼보다 수비진까지 굉장히 높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무실점으로 막아내더라고요. 물론 우리 슈팅이 아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 집중력이 기록으로도 드러나는데 이 경기에서 이랜드가 기록한 블락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골키퍼 말고 필드 플레이어가 상대의 슈팅을 막아내는 행위를 블락이라고 기록하는데 이 블락이 19개였습니다. 그 블락하고 나면 우리는 슈팅으로 기록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 블락 자체는 기록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슈팅할 수 있는 찬스에서 선수들이 몸을 던져서 막았다라는 게 지표로 보고 이 또 골키퍼 기록을 좀 더 보면 상대의 슈팅을 막아내면서 공을 딱 소유하는 걸 캐칭. 우리가 캐칭이라는 건 알죠? 이 캐칭이라고 하는데 이랜드는 경기당 평균 1.19개로 리그 12위의 기록이에요, 캐칭이. 그러니까 안정적인 캐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날 수원과의 경기에서도 수원이 기록한 6개 유효 슈팅 중에 2개는 캐칭이었지만 4개는 펀칭으로 쳐냈습니다.
이 세컨볼을 분명히 줬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 세컨볼들을 다 사이드로 쳐내면서 무실점을 유지했습니다. 즉 집중력이 좀 좋았다라는 게 지표로 그러네요, 진짜. 보인다라고 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슈팅들이 계속 말하지만 정면으로 향한 게 분명히 있지만 그 정면으로 향한 슈팅에 대해서도 좋은 반응으로 끈끈한 수비를 버텼다라고 지표를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산베코님, 우리 현상님께서 현장에서 저희에게 주신 나름의 또 이론인데 저는 좀 약간 그럴싸해요. 이게 수원을 상대하는 팀들은 이제 후반전, 그러니까 중요한 그 시간이잖아요. 후반전이 제일. 후반전 되면은 이제 수원 팬분들을 뒤로 두고서 경기하잖아요. 상대 골키퍼들은 보통. 그러다 보니까 이 수원 팬들의 응원 소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정신이 각성돼 있다.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다. 한편으로 우리 골키퍼는 저쪽 그 상대방 서포터 쪽에 있을 텐데 아무래도 화력이 우리 수원 팬분들 다 떨어지기 때문에 느슨해진다. 집중력이 없어진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비슷한 좀 재밌는 얘기예요. 서울 이랜드 골키퍼 인터뷰 보니까 비슷한 얘기를 해요. 내 뒤엔 수원 팬분들이 있지만 내 눈앞에는 이랜드 팬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서포터즈를 인식하기는 정말 한 것 같아요. 근데 눈앞에 없었잖아요. 네. 왼쪽 측면에 있었지. 걔네 서포터 서서 뭐. 텅텅 비워놓고 하는데 너무 후졌는데. 그런 점은 간과할 순 없지만 그래서 아산베코님이 하신 말씀도 뭐 다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네,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일리가 있는 말이다. 또 가볍게 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승수 선수가 데뷔 초반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요즘 잠잠하죠. 다소 무리한 장면도 나오는 것 같고 역시 어린 선수에게 아직은 큰 기대를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일까요? 저는 박승수가 막혔다라기보다는 우리 왼쪽에 대한 대비들이 상대들이 점점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우리 왼쪽 공격들이 계속 날카로웠으니까. 앞서 설명했듯이 이랜드는 우리 왼쪽을 완벽하게 봉쇄했습니다. 박승수뿐 아니라 마일라까지 완벽하게 막혔는데 물론 박승수 선수가 아직 경험이 적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다른 방식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랜드와의 경기처럼 안 풀리는 경기에서는 이기지가 높게 전진할 경우에 측면에만 위치해서 이렇게 패스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게 아니라 좀 다른 움직임 방식을 가져가든가 아니면 뭐 안으로 가든 하든 계속 상대 뒷공간으로 좀 뛰어주던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서서 받고 자기가 뭘 해보려는 그러니까 자기 플레이만 고집하는 장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뭐 아직 경험이 적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상대가 대응하는 게 더 많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박승수가 잘하는 넓은 공간에서의 상대와 1대1 있잖아요. 우리가 매우 감탄했던 천안전 같은 그런 그렇죠. 상황을 우리가 전술적으로 만들어준다면 충분히 이 선수는 가능성이 있고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어떤 선수든 데뷔 시즌부터 잘할 수는 없는데 이 선수는 데뷔 시즌이 지금 17세잖아요. 더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 어려울 거고 그리고 또 젊은 선수들이 처음 이제 높은 레벨에 도전해서 제일 어려운 거 없는 게 수비 가담이라 그래요. 어떤 포지션을 못 잡을지 몰라가지고 계속 헤맨다고 하는데 아마 박승수 선수도 공격적인 재능이 좋아서 뽑혔지만 결국엔 수비 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비 가담을 하다 보니 자기가 플레이 방식을 스스로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하게 됩니다. 네. 커너스님 이어서 어떻게 보셨는지. 네, 매우 공감하고요. 일단 어린 선수기 때문에 그 흐름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좋게 흐름을 이어가다가 꺾인 흐름을 약간 본인 스스로가 이 심리적인 걸로 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강현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좀 읽혔다고 봐요. 선수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어떻게 드리블을 치는지 어떤 장면에서 이 선수의 장점이 발휘하는지를 상대가 잘 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내용이 저도 완전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박승수 선수가 공격적으로는 재능이 있긴 하지만 아직 프로 레벨에서 수비적인 능력을 발휘하기에는 매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수비로 내려가고 수비적인 책임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격적인 흐름에서 빨리 전환하는 데에서 약간 체력적인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또 그렇게 보이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강윤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선수의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또 좀 심하지 않나. 방학이 끝났네. 계약 이슈도 분명히 하나 있네요. 그러네. 방학 숙제는 다 했나 네. 모르겠어요. 공부하려 운동하려 힘들거든요. 그런 것도 없지 음.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클럽하우스 영상 보면 학교 갔다가 학교하고 클럽하우스로 다시 복귀하잖아요.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다른 형들은 맞아요. 예. 딱 운동만 준비하는데 학교 갔다 올라면 제가 그 저희 메타 뉴스들 올라오면서 늘상 제 신년처럼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반짝 활약을 초반에 보여주고 나서는 이렇게
아무래도 패턴이나 이런 게 파괴당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경기가 오고 거기에 따라서 팀도 같이 어려워지는 현상이 수원이 그동안 좀 많이 보여왔었어요.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꼈던 유망주들이 좀 많이 성장을 못하고 이런 모습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선배들이 도와줘야 된다. 선배들이 더 해줘서 팀 성적을 좋게 이끌어줘야 그 나오는 그 유스 출신의 그 젊은 선수들이 좀 부담을 좀 덜 가져가고 마음이 좀 편안한 상태에서 이런 플레이도 조금 더 편안하게 나오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선수 선수의 부진이라고까지는 생각은 들진 않는데 이 선수가 가장 잘하는 그 부분을 전술적으로 좀 더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져봤습니다. 3위의 수성 및 2위를 따라가기 위해서 정말 매우 중요한 경기였음에도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뒤에 남은 경기에 또 부담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경기 패배가 안 좋은 영향을 줄까봐 걱정이에요. 예, 여름이 지나고 이제 리그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기에 패배가 아쉬운 건 사실인데, 하지만 그 안양도 성남과 비기면서 크게 도망가지는 못했어요, 다행히. 그래서 우리와의 승점 차는 그렇죠. 7점 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원에게 중요한 승부처가 되고 있는 8월은 또 아직 안 끝나서 청주와의 경기에서 승리해서 3월을 3승 1패로 마무리한다면 후반기를 맞이하는 좋은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양의 얘기를 조금 하면 안양은 10월에 수원, 부산, 청주, 전남을 만나요. 우리가 지금 8월 겪은 거와 비슷한 매치업을 만나는 거죠. 수원, 전남, 청주가 똑같아요. 청주가 제발 한번 물어 뜯어주면 좋겠는데 아무튼 청주의 그 강한 피지컬 축구로 그냥 윤겸이 형! 아주 매우 어려운 한 달을 맞이할 가능성이 리그 후반기에 있습니다. 안양도.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남은 청주전 승리로 잘 이번 달 마무리하고 A매치 휴식기 맞이하면서 전술 준비 잘 해가지고 또 후반기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양을 또 한번 잡아야죠, 뭐. 맞아요. 한 번 더 잡으면 됩니다. 네. 제 생각에는 서울 이랜드는 뭐 우리와의 경기는 강하지만 또 알아서 다른 팀들과 알아서 져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들게 하고요. 하여튼 결국 서울 이랜드 무너질 겁니다. 알아서 무너지고 경쟁팀 저 뒤로 또 보내고 이제 안양 한 번 더 꺾어가지고 상위권에 계속해서 좀 도전하는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이번 패배가 뒤에 안 좋은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특히나 거너스가 청주전에 가기 때문에 제발 부디 여러분 다 듣고 계시죠? 지면은 거너스 탓입니다. 아닙니다. 꼭 깰 네. 겁니다. 넘어가고요. 네. 이번 경기 저희가 경기 전에 그 서울 이랜드 서포터죠. 장지원님을 만나고 왔어요. 거너스랑 저랑 장지원님은 또 19년인가 만났죠, 저희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만날 때마다 되게 유쾌한 사람이고 되게 좋은 사람이어서 이번엔 제가 살짝 건드려봤거든요. 계속 도발을 했거든요. 안 넘어오더라고. 왜냐면 자기들 설레발 치면 안 된다고 다 받아주는 거야. 설레발은 제가 다쳤는데 설레발이 필패인가 봅니다. 설필패 당했죠? 그 한화 팬도 그렇고 서울 이랜드 팬들도 그렇고 보살이시잖아요. 웬만한 도발은 도발로도 안 치기 때문에 아니 끄떡도 없더라고. 하는 저희가 손해예요, 저희가. 그런가 봐. 예. 저는 말씀이 굉장히 매섭다라고 느꼈던 게 우리 브이로그 영상에도 나오지만 농담으로 주고받던 말 중에 염기훈 전 감독의 사퇴를 두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갈랐다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와, 너무 매웠습니다. 그 한 방에 있으셔가지고 맞아. 아찔했어요. 하지만 매우 또 유쾌하셨어가지고 만나서 참 반가웠습니다. 그 끝나고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날 제가 이제 만두를 사서 이렇게 선물로 드시라고 드렸는데 같이 서포터분들이랑 나눠서 드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 인사가 왔고 또 진심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서울 이랜드랑 저희가 같이 올라가길? 수원이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자기는 우리 좀 전에 서울 이랜드는 떨어질 거라 얘기했는데 또 그런 점을 간과할 수 없지만 장관님 잠깐 눈 감으셨길, 귀 닫으셨길. 이거 안 들으실 거예요. 네네네. 예, 안 들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말은 조금 그러니까 진심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약간 좀 울컥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경기 끝나고 안 올 것 같았는데 카즈키 선수가 인사 왔더라고요. 또 오니까 또 반가워요. 그게 이제 정이란 게 무섭다고.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이제 카즈키 오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카즈키 첫 경기 때 직관을 못 갔어요. 지미스님이 막 카톡으로 흥분해가지고 대지를 가르는 패스를 날린다고. 진짜 대지를 가르는 그 제라드 같은 패스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와, 너무 기대하고 저도 직관에서 봤을 때 감탄하고 말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억이 너무 있던 선수라 뭐 어디 가서 못되지는 않길 바랄 뿐이고 우리보다 좀 덜 잘 되길 바랄 뿐입니다. 뭐 우리도 왼발에 카즈키가 있지 않습니까? 부상해서 아직 회복이 안 돼가지고요. 에이징 커브가 시게 와가지고 이제 안 돼요. 빨리
네, 우리도 뭐 왼발에 카즈키가 있기 때문에 뭐 서울 이랜드의 카즈키 괜찮습니다. 아, 근데 또 오니까 팬분들이 또 많이 박수 쳐주시고 엄청 환영해 또 주더라고요. 반갑게 그런 모습도 보니까 참, 참 설명하기 힘든 그렇죠. 또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일부 리그 가서 민상기 만날 때 어떻게 느껴져야 될지 고민입니다. 아, 벌써 고민하고 있죠? 민상기 선수가 그 서포터즈 앞에 딱 서서 인사할 때, 좀 어떨지, 참 그것도 또 기대가 되는 또 그림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끝나고 변성환 감독님께서 그 팬들 앞에 지나가는 상황이 있었는데, 울컥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포효도 한번 또 때려주셨거든요. 이거 어떠셨어요? 우리 영상에도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예, 멋있더라고요. 패배에 분해하는 리더의 모습이 아주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 첫 패배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순응할 수도 있지만 그 패배를 저렇게 분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우리 리더고 그렇게 받아들였으니까 저 패배를 최대한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거다라는 믿음도 또 생기더라고요. 근데 패배에 순응하고 고개를 떨구는 것보다 분해하고 그 분함의 에너지를 다음 경기에 쏟아부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청주전 기대하게 됩니다. 그 팬분들이 환호해줬잖아요. 네네. 막 끝까지. 계속 박수 쳐주고, 예. 그러니까 변성환 감독님이 그 되게 미안한 맞아요. 마음에 두 손 이렇게 모으고 팬들한테 막 인사를 하시고. 인사하고 하는 모습이, 야, 참 지지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인간적으로도 그거 굉장히 매력이 있는 예. 사람 같아요. 예. 근데 지금 12경기째잖아요. 네. 12경기 했는데 한 번 졌거든요. 진짜 맞아요. 예. 어마어마한 성적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못 이긴 거에 대해서 팬들한테 그렇게 죄송한 마음을 갖는다는 게 정말 너무 좋은 감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경기를 보면 그 경기력에 대한 아쉬움이나 경기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제일 잘 표현하는 게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임대와 있는 선수들이에요. 특히나 이시영 선수를 보면 정말 간절함이 느껴지거든요. 다른 선수들은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이번에 패배, 감독이 저렇게 막 포효하는 모습을 다른 선수들이 봐서 모든 선수들이 좀 다 같이 각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 네, 뭐 좋은 지적 또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보셨어요? 그 쿠팡 플레이에서 나온 건데 올머스 이제 패러다이스. 등장하는데 그 마치 그 영화 관상에 아, 그 수양대군 나오는 대한민국 3대 등장씬. 등장신에서 진짜 어떻게 그런 거 잘 만드는지 모르겠어. 내가 왕이 될 것 같은가? 아니, 쇼츠보다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딱 보자마자 그러니까요. 수양대군이다 하고 봤는데 갑자기 변성환 감독이 나서 뭐지 저게? 아니 분명히 카메라가 감독님 본인한테 비추는 거 인지했어. 근데 안 쳐다보시더라고. 이보시게 관상가 양반. 내가 왕이 될 것 같은가? 어찌 보시나. 네. 마지막으로 이 얘기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출차가 헬이었습니다. 거의 40분 넘게 기다리다 나간 것 같은데 경기 지니까 차들도 양보를 안 해주는 것 같아. 이 교통 통제하는 인원도 없더라고요. 이거 준비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이게 출구가 두 개인 걸로 아는데 큰 문제가 사전 정산이 아니라 출차하면서 결제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하나하나 결제하고 나와야 되는. 진짜 정말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고 주차장 내에서도 이 효율적인 출차를 위해서 차량 통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나가는 사람들이 눈치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경기 이후에 또 다른 경기였다고 해야 될까요? 차들끼리 맞아요. 몸싸움에 가깝게 들러붙어가지고 도그 파이트를 차들끼리 벌일 정도로 했고 참 이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많은 인원의 방문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지 않는 이런 태도는 자신들이 인기 구단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라는 식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대비하고 잘하면 할수록 찾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인기 구단이 되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욕심이 없다라고 보이기에 이 점 좀 숙지하고 이런 주차나 출자에 대한 대비를 꼭 하기를 이랜드 구단에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주차비 낼 줄 몰랐어요, 진짜로. 오랜만에 원정 가서 주차비 내봤어. 경남전 원정 갔을 때도 그날 막 비 엄청 왔을 때도 나가는데 되게 맞아요. 오래 걸렸잖아요. 근데 그때는 거기 있었어요. 지원해줄 스태프들이 계속 해주셨어요. 비 맞으면서 막 해주셨어. 그러니까 그때도 되게 저는 와 나가는데 진짜 힘들다 하면서 막 뒤에서 애들이 막 비 오니까 무섭다고 울지 막 짜증이 진짜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경기는 0대0으로 비겼지. 그렇지. 숙박비 24만 원 썼지. 창원에서 원주까지 올라가야 되지.
야밤이지. 아우,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날. 청주 원정은 다를 겁니다. 예. 정주원정은 뭐, 네, 다를. 경기장에서 맥주 한 잔 먹으려고요. 좋습니다. 아,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 2부 리그이기 때문에, 이런 낙후된, 노후된, 아니면 지원이 없는, 이런 게 좀 당연하다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은 계속해서 2부 리그를 조금 더 브랜딩 하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2부 리그고, 또 타 팀도 여기 있는 구단들도 2부 리그고, 또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는 원래 목동이 홈구장이 아니잖아요. 잠실이 홈구장이지. 저희처럼 이렇게 임시로 와서 있는데 그 점은 다 차치하고 나서더라도 지금은 홈팀 자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이 팀이 브랜딩을 하려면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40분 기다려서 열받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께서도 똑같은 걸 느끼셨을 텐데,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어느 팀이든 우리가 2부라서 우리가 규모가 작아서 안 돼, 이런 마인드보다는 하나라도 더 개선을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 팀이 브랜딩화가 되고 더 인기 구단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서울 이랜드전까지 돌아봤고요. 이제 다가오는 청주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원정으로 가게 되는데 청주전을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 요즘 경기력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싫어하는 오두가 없네요. 먼저 오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오두는 제가 정말 싫어하는 유형의 선수인데요. 이 키가 크고 피지컬이 좋아 보이고 발기술이 있어 보이는 선수예요. 움직임이 좋아 보이지만 결국 결과를 못 내는 선수. 그런데요, 보기에는 유망했던 유망주 시절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 유형의 선수라고 해야 되나요? 토트넘 유망주고 레인저스도 있었고 막 이랬거든요. 제 주관적인 감상이지만 그런 선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충북 청주에는 그런 오두를 내보내고 비슷해 보이는 사담 설리라는 선수를 또 데려왔어요. 이 스카우터 팀에 그런 유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건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참고로 사담 설리는 7월 30일 날 영입했고 아직 한 경기도 못 뛰었습니다. 다시 청주에 대한 얘기로 돌아와서 지난 청주전을 앞두고 말씀드렸던 내용과 굉장히 흡사한데요.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보강된 선수들이 이제는 팀에 완전히 녹아들어서 수비적인 단단함을 더더욱더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 포항에서 임대로 영입한 김정현 선수의 날카로운 왼발이 좋은데요. 이 왼발을 이용해서 좋은 패스를 뿌리면서 미드필드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주에서 임대 영입한 지상욱이 공격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비적이고 득점력은 부족하나 지지는 않는 경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지지 않는 경기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많은 우리 팬분들이 지난 청주전을 겪고 나서 쟤네는 이길 생각이 없다 라면서 굉장히 화를 내고 비판을 했는데, 저는 이 지지 않는 경기라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청주 사람이라서 청주를 변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이 청주의 순위를 보면 청주가 순위는 9위인데 승점이 34점이에요. 플레이오프권인 5위 충남 아산이 38점입니다. 4점 차이밖에 안 나요. 4위인 우리와도 6점 차입니다. 우리가 40점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길 생각 없이 지지 않는 경기를 하는 게 불만일 수 있지만, 실리적인 운영을 하고 자기네 상황에 맞는 운영을 해서 어쨌든 상황이 좀 처져 있지만 플레이오프권을 노려볼 수 있는 위치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나쁘게 탓할 수는 없고 그저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두를 싫어하시는 이유를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마치 아산베코님이 뮬리치를 싫어하는 거랑 똑같은 내용인 것 같거든요. 생긴 것과 다르게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 네. 헤딩을 잘할 것 같은데 헤딩을 못하고. 오두는 냉정하게 그 아스날에 막 이적했던 아데바요로와 거의 흡사해서 더 싫습니다. 그 느낌이 있죠. 어떤 느낌인지 알죠? 나중에 터지기 전에. 그 최악인데? 박주영보다 못했던 시절인데 그거. 네, 그때 갓대발, 자비심의 사나이, 다 놓쳐줘가지고 상대에게 승점을 주는 자비로운 사나이, 그때 시절. 네, 어쨌든 이렇게 오두 뮬리치 비슷한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하여튼 이번 여름에 청주가 주요 선수들의 이탈이 있었죠. 홍원진 선수도 그랬고요. 근데 지금 청주에서 가장 핵심, 그러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선수는 누구입니까? 예, 보통 조심해야 하는 선수라고 하면 우리에게 득점할 가능성이 높은 공격 선수를 꼽기 마련이죠. 그렇게 보면 당연히 청주의 공격을 요즘 이끌고 있는 김병호 선수를 보통 꼽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더 꽈서 청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김선민 선수를 말하고 싶어요. 이 김선민이 팀에 합류한 4라운드부터 지난 27라운드 강남전까지 전부 출장 중입니다. 이 단순히 출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드필드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지표로도 드러나요. 제가 이 지표를 찾아보면서 좀 놀랄 정도였어요. 이 우선 누적 패스 숫자가 1404개로 리그 전체 1위의 패스 지표입니다. 패스 성공한 패스가 1400개가 넘어요.
경기당 평균도 63.82개로 리그에서 2위. 리그의 수많은 선수들 중에 두 번째. 성공한 패스 전체 숫자로는 리그에서 1위, 첫 번째로 많은 패스를 성공했다는 거죠. 이 중에 전방 패스도 521개를 성공해서 이것도 리그 1위의 지표입니다. 수비적인 지표를 좀 살펴보면 이번 시즌 30회의 태클을 성공했는데 이것도 리그 1위입니다. 상대가 소유한 볼이나 패스를 막아세우는 아까 말한 차단이 66회로 이거는 리그 3위의 기록. 루즈볼의 소유권을 가져오는 획득도 총 247개로 리그 1위의 기록. 야, 이 정도면 거의 육각형 미드필더 아닌가요? 리그 2부 리그에서는 거의 그런 거죠. 그래서 미드필드에서 아주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상대의 전진을 막고 그것을 다시 좋은 패스로 전방으로 연결하는 선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청주 시내 중심을 가로지는 하천의 이름이 무심천인데요. 김선민 선수를 청주 팬들은 무심천 깡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깡태요? 네, 무심천 깡태. 깡패 할 때 그 깡. 그러니까 프랑스 깡태. 아, 무심천 깡태. 깡태. 예. 아, 무심천 깡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불란서식 발음으로 깡태라고 해가지고. 깡패 그냥 깡패. 무심천 캉테인데 이 별명이 손색이 없는 플레이라고 봐요. 기록으로 봐도. 이 김선민 선수가 우리 미드필더를 쓸고 다니면서 전진 패스를 만들기 시작하면 우리한테 큰 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넘어서기 위해서는 좋은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김선민이 그냥 공 쫓는 개가 되길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해요. 김선민 선수는 저는 예전에 대구 시절부터 유심히 봤었거든요. 대구 있었다가 수원FC 짭수도 갔었다가 그다음에 서울 이랜드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또 충북 청주에 있고. 근데 우리를 상대로 할 때마다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제가 받는 느낌은 중원을 진짜 쓸고 다닌다? 이런 느낌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랑 할 때도 강했고 또 그런 효과를 지난번에 우리 빅버드에서 마지막 경기할 때 이 선수가 정말 활약해서 무승부를 가져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피터 선수가 못 나온다면 중원에서 이재욱 선수나 홍원진 선수가 또 상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밀리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저 공만 쫓는 개 강아지처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비하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김선민 선수가 가장 중심이라는 점 저도 많이 공감이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도 그렇게 청주가 지난 빅버드 경기에서 헛슬 플레이를 기반한 반칙성 플레이로 무승부를 거뒀다고 봤거든요. 이거에 지금 자신감이 좀 차 있지 않나 싶은데 우리가 경기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청주는 여전히 거칠게 수비하는 축구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지난 청주전 리뷰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지난 청주전 우리 빅버드에 있었던 파울 개수가 리그 1위예요. 그 태클도 229개로 리그 1위입니다. 그러니까 김선민 선수도 태클 1위인데 개인 1위인데 팀도 1위. 지상에서의 경합, 그러니까 우리가 땅볼 싸움에서의 경합도 317개로 리그 1위. 경합이 경합만 했다는 게 아니라 경합에서 이겨냈다는 지표거든요. 인터셉트가 309개로 리그 3위, 클리어링이 801개로 리그 2위, 김선민 선수 보유팀답게 차단도 545개로 리그 1위, 획득도 2106개로 리그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 지표에서는 다 최상단에 있어요, 팀이. 3백을 서지만 좌우 풀백도 열심히 수비 가담하면서 수비에서의 숫자를 더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많이 뛰고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로 견고한 수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대의 공격을 한번 막아내면 그것을 역습을 통해서 득점하는 패턴을 반복하는데 이 역습의 중심에는 청주 동쪽에 있는 산이 우암산이거든요. 우암산 폭격기 김병호가 있습니다. 이 김병호가 플레이를 보면 제가 이제 또 준비하면서 최근 5경기를 빠르게 돌려본 경기도 있고 하이라이트도 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좀 얄밉게 잘하는 점이 어깨 싸움을 잘해가지고 그 볼 소유를 잘 지켜내더라고요. 그리고 스피드도 또 있는 편이라서 뒷공간을 빠르게 파고들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득점을 많이 만드는데 우리랑의 경기에서도 그런 게 많았죠. 이 청주가 롱볼을 많이 시도하는 팀은 아닌데 그 지난 분석에서도 빅버드 경기에서의 분석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수비에서 탈취한 후에 중앙수비 이한샘이 좋은 킥으로 전방으로 그냥 때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바로 김병호한테 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골키퍼 박대한이 이제 캐치를 한 이후에 바로 롱킥으로 전방으로 때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원은 우리의 공격이 딱 끝났던 그 시점에서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청주를 공략해야 할까요? 네, 우선 상대의 역습은 지금처럼 한호강의 커팅과 장석환의 커버 플레이로 전 제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빅버드의 경기에서도 그랬고 우암산 폭격기라고는 하지만 9경기가 나와서 2골밖에 못 넣고 있거든요. 역습은 굉장히 위협게 하는데 그걸 골로 만드는 거는 그렇게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단 이제 김병호가 한호강이 아니라 장석환 쪽으로 이 피지컬 싸움을 걸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은 한호강의 커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비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이제 상대의 창이 매섭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공격인데, 앞서 이랜드전 리뷰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시즌 수원은 리그에서 가장 많은 키패스를 성공하고 있어요. 하지만 도움으로 이어지는 득점이 적죠. 근데 상대방은 많이 뛰면서 패스를 차단하고 경합하고 상대방의 볼을 탈취하는 데 능합니다. 상성이 좋지는 않아요. 또 청주가 재밌는 게 수비적인 팀인데도 상대의 슛을 필드 플레이어가 막아내는, 아까 말한 블락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즉 사전 차단을 하는 팀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슛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그렇지만 방법이 없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지표들을 보고 또 다른 지표를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결론인데, 이 경합하고 탈취하기에 파울이 많아요. 아까 말한 대로 파울 1위잖아요. 이 점을 적극 활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 진영에서 파울을 얻어내고 세트피스에서 결정을 지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시즌 우리의 세트피스가 꽤나 절망적이긴 하지만 이번 경기를 위해서라도 좀 매섭게 갈고 닦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행히도 우리 팀의 프리킥이 유효 슈팅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아요. 이것도 상대적으로 되게 리그에도 높은 지표를 갖고 있어서 직접을 노리던 세트피스를 활용하던 어떤 프리킥 상황에서의 득점이 있으면 굉장히 우리가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주의 취약점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 필드 플레이어가 자신의 실수로 소유권을 잃는 행위를 볼미스라고 합니다. 상대에 뺏기거나 패스가 차단당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청주가 이 볼미스가 187개로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아요. 그러니까 자주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팀이라는 거죠. 우리가 전방에서 압박을 좀 강하게 하면서 상대의 볼미스를 유도한다 하고 높은 위치에서 역습을 만들어내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높은 위치에서 역습할 때 상대가 반칙으로 끊는다면 좋은 위치에서 이 프리킥 찬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 점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게 바로 승부처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좋은 분석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청주를 격파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수가 핵심이 될 것 같은지, 이 경기 우리 수원에 가장 기대되는 선수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파울리뉴 선수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강윤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주 선수들이 파울이나 거친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도전하는 플레이를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러면 파울리뉴 선수가 기본적으로 볼을 다루는 기술이 좋기 때문에 도전하는 수비를 벗기기도 쉽고, 혹은 도전했을 때 카드를 이끌어낼 수 있는 플레이를 잘 할 수 있을 거라 봐요. 그래서 파울리뉴 선수가 중앙에서 좀 해주고 들어가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김선민 선수 같은 선수들이 초장에 경고를 받게 되면 이 플레이가 많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더 쉽게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파울리뉴 선수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매우 공감합니다. 김선민 선수의 카드 기대해 보겠습니다. 건우스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청주가 경고 숫자가 51개로 리그 1위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퇴장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안양전이었나 전남전이었나 그 심판이 봐준 거 있잖아요. 다이렉트 퇴장당해도 마찬가지인데 안양전이었죠. 그런 식의 판정을 내리고 있다라는 게 이런 지표에서도 드러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얘네 경고 많이 받았으니까 또 주면 퇴장이니까 한번 좀 봐주자. 같은 파울로 하더라도. 그게 안 되는 포청청 같은 심판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저도 그 생각했어요. 예. 저도 건우스님처럼 파울리뉴를 생각을 했어요. 이유도 완벽하게 똑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더 걱정되는 부분은 이 파울리뉴의 몸 상태가 썩 좋지 않다고 해요. 원래 감독님이 해주시기를 9월 복귀라고 했는데 좀 빠르게 복귀를 했죠. 9월에 우리 많은 선수들이 복귀해서 기대가 되는데 좀 빠르게 복귀했기 때문에 이게 출전 여부가 좀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출전하게 된다면 이랜드전에서의 아쉬운 모습을 꼭 만회해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 또 한 명을 더 뽑자면 이제 우리가 흔히 유다라고 하죠. 팀을 떠나고 특히 이제 안 좋게 떠난 선수들을 부를 때 쓰는 표현인데, 뭐 홍원진 선수가 좋지 않게 떠난 건 아니지만 청주 상대로 좋은 활약을 보여서 유다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홍원진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빅버드에서 청주를 상대했을 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청주 선수의 그 선발 선수들 그 포토 찍는데 가가지고 이끌려갔다라고는 하는데 사진 찍으면서 또 우리 홈팬들의 화를 돋갔던 사건이 있었는데, 홍원진 선수가 대활약을 해서 이 사건을 만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주전 경기 결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직관각이 두렵기 때문에 저는 또 0대0 무승부가 되지 않을까. 자신감을 좀 가지세요. 제가 가기 때문에 0대0 무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희망하자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골만 넣어서 이겼으면 좋겠어요. 1대0 깔끔하게. 이번 경기도 선제골이 굉장히 중요한 경기인데요. 충북 청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승점을 버는 경기를 하기를 원해서 선제골을 허용한다면 조급해지는 경향이 있고 다득점을 내주는 경기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반전에 선제골을 득점한다면 다득점 경기도 가능하다.
하지만 후반전까지 우리가 득점하지 못하면 지난 빅버드에서처럼 무득점 무승부의 가능성도 높다. 약간 무슨 그 도박 사이트 폴 적는 것처럼 적어놨는데 늘 예측보단 기대를 담아서 저는 말하기에 우리가 선제 득점을 하고 2대 0으로 승리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 청주의 수비, 그 강한 압박에 꽤나 고전할 것 같아요. 골을 우리가 넣은다면 1대 0으로 끝날 것 같고 못 넣는다면 먹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0대 0으로 끝날 것 같다는 지금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 변수를 끝내줄 게 아마 파울리뇨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울리뇨 선수의 골로 한 1대 0 정도로 이겨주면 매우 좋겠다. 그렇게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팟캐스트를 한번 쉬는 바람에 서울 이랜드전 프리뷰를 못했거든요. 아마 감독님께서 우리 변성환 감독님께서 그걸 못 들으셔서 진 게 아닌가. 우리의 프리뷰를 못 들어서 진 게 아닌가. 청주전은 저희가 준비 잘 해서 이렇게 또 프리뷰 해봤으니까 감독님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어김없이 많은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습니다. 지난 목동 원정에서 다시 한번 느낀 것입니다만 우리 골다방 크루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깨닫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우리 팀이 힘들 때 그럼에도 우리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끝까지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 용기를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이야기했었는데 어느덧 그런 모습이 사라진 저희 골다방 크루의 컨텐츠를 보면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경기 끝나고 나오면서 어떤 분께서 경기 결과에 화가 나셨는지 이딴 팀 왜 응원해가지고 뭐 이렇게 욕을 하시면서 나가는 모습을 봤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당연히 잠깐 화가 나셔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만 우리 조금 더 단단해지고 동료들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마저 팀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마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조금은 지쳐있을 우리 동료들에게 패널분들께서 힘이 되는 이야기 각자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은 샤다라빠라는 분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웹툰 그 아닌가요? 맞아요. 이 조금 오래된 축구 팬들이라면 많이들 알고 계실 웹툰 작가님인데요. 우리가 줄여서 샷바님이라고 많이들 불렀죠. 그분이 그린 축구 웹툰들의 수많은 명언들이 있었는데 뭐 좀 도움이 될 얘기를 찾아보다가 그분 그림들이 떠가지고 좀 보다가 재밌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내용은요. 90분이 아니라 900분을 해도 골이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그리고 매번 하는 그 실수를 평생 쳐다봐야 하는 이들을 팬이라고 부른다.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팬이 되면 그냥 보는 수밖에 없다. 그 어떤 멍청한 실수를 봐도 일주일이 지나고 경기날이 다가오면 오늘만큼은 다를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것이 바로 팬이다. 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완전 공감했어 지금. 완전 공감되는데 진짜. 이 내용이 무지성으로 이 팀을 응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 번 마음을 준 이상 이 팀이 무슨 짓을 해도 결국 돌이킬 수 없다라는 뜻이죠. 이 팀의 팬이 되기로 결정한 이상 이 팀이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길로 매수를 한다든지 연고 인절을 한다든지 이런 이상한 길로 가지 않는 이상은 이 팀이 가는 길을 응원하고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우리 변성환 감독은 반성을 잘하는 감독이죠. 지난 아쉬움을 다시 돌이키진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또 주말을 기대하고 또 축구를 보러 갈 예정입니다. 이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도 지난 경기의 아쉬움은 잘 갈무리해서 묻어두시고 다시 새로운 기대를 꺼내서 입고 경기장으로 혹은 TV 앞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다르겠지. 또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우리가 언제 안 속아봤습니까? 계속해서 속더라도 오늘은 다르겠지. 이 마음으로 나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커너스님도 위로에 또 힘이 되는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변성환 감독 부임 이후에 역대급 성적을 내고 있거든요. 단 1패 했을 뿐입니다. 물론 시즌 1패는 아니지만 변성환 감독이 단 1패 했을 뿐이고 앞으로 남은 경기가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 경기 진 걸로 마치 승격 경쟁이 끝난 것 마냥 우승 경쟁이 끝난 것 마냥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마음 잠시 접어두시고 청주전을 계기로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테니까 끝까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믿어주셨으면 또 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패널분들께서 좋은 이야기 해주셨고요.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가사 내용처럼 우린 수원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팀을 향해 거친 파도가 이미 수백 번 덮쳤죠. 그렇게 덮친다 해도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늦은 밤까지 저희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저희 꼴다방 크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반다와 함께 푸른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오늘 밤도 평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f I could, then I would. I go wherever you will go. Way up high, or down low. 처음 들어보는데? I go wherever you will go. Run away with my heart. 이 노래를 처음 모르신다고요? 들어보는데? 너무 좋은 노래인데? 건너서 꼭 들어보세요. 싫어요. 수원 노래 듣고 잘 거예요. 라반다와 좋은 밤 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끝.